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녹화가 점심시간 직후에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냉면을 먹었습니다. 제가 비빔냉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냉면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 점심 뭐 먹었습니까? 저 맞춰볼게요. 안 드셨죠? 진짜요? 아니요, 전 먹었어요. 뭐 먹었습니까? 저는 감자탕 먹었어요. 그거 술안주 아닌가? 우리 전 쌀국수 먹었습니다. 이야, 우리 김효진 기자는요? 전 김밥으로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바빠서. 네. 네. 양수현 기자는요? 전 돈가스 먹었습니다. 이야, 네. 진짜 지금 가보면 집에서 먹는 음식은 전혀 없고요. 밖에서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거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거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가면 항상 맛있는 집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어디가 맛있는지. 그쵸. 그래서 그런 데서 먹는데 임마을 변호사도 먹는 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저도 근데 사실 예전에는 맛집, 특히 유명한 맛집, 네. 소문난 맛집이랑 무조건 찾아갔는데 근데 제가 아내가 되고 특히 엄마가 된 이후에는 내 몸이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돼요. 그래서 사실 맛보다는 저는 위생, 특히 영양, 네. 조리 방법이 건강한가, 재료가 신선한가 직접 이런 해줘요? 거 위주로 직접. 해줍니다. 직접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해주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저는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낫던데요. 네, 김효진 기자님. 저는 먹거리는 사실 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을 네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최대한 천연식품 또 가공되지 않은 식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소세지 이런 거 좀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보면 먹고 싶어가지고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매일 세 끼를 챙겨 먹으면 1년이면 1000번이 넘어요, 밥이. 그쵸. 근데 요즘 그 밥이 많이 두려워졌죠. 아, 그렇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에 네. 이형 간용 소시지까지 나왔잖아요. 각종 먹거리 파동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네. 어른들은 좀 난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더 쉽게 나잖아요. 뭐 용가리 과자도 아이들이 잘못 먹으면 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구멍 그러잖아요.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햄버거 병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먹거리 파동에 대해서 2주간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될 법은 뭡니까? 오늘 다룰 법은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입니다. 네.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법 이름이 네. 이 법이 1962년에 제정됐거든요. 그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이었는데 이후에 84년엔 축산물 위생처리법, 위생처리법. 그러다가 97년에 다시 축산물 가공처리법, 그리고 2010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뭐 비슷하네요, 다. 네, 법명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계속 법이 조금씩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다. 네. 관리법이다. 네. 그리고 우리 동물보호법도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지난 21회 때도 사실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축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알아볼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생명 보호라든지 아니면 안전보장, 복지 네.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1991년에 제정된 법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법이 20대 국회에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0대 국회에 발의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요, 총 14건으로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도축이나 냉동식육의 이제 식품 안전에 관한 법안이 많은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과 관련된 법안은 단 한 건입니다. 한 건이다. 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계란의 생산 소비량이 연간 무려 네. 135억 5,600만 개래요. 와. 이거를 1인당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양으로 계산하면은 연 268개. 이야. 268개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하루에 뭐 한 개 정도 먹게 먹잖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해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 삶은 달걀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삶은 계란을 정말 한 번에 한 10개 삶아가지고 제가 싸줍니다, 간식으로. 뭐 가난해요.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법안이 한 건밖에 안 한국밖에 되더라고요. 없다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진짜 먹는 이거는 좀 말을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물보호법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20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은 현재까지 총 28건인데요. 그중에서 16건이 통과됐고 네. 12건은 계류 중입니다. 네네. 현재 동물보호법도 발의 법안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통과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동물 학대나 생산업 또 유기동물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너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또 흔들어 왔던 계란 살충제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네. 해외부터 조금 시작이 됐어요. 네. 지난 7월 20일에 벨기에 이제 일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라고 발표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벨기에를 시작으로 해서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정말 공포에 휩싸였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15일에 대형마트 3사 그리고 하나로 농협 하나로 마트, 그다음에 슈퍼, 편의점 그 등등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을 시켰고요. 이 주요 온라인 쇼핑 판매처에서는 이제 계란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수검사는 네. 이 사육 규모가 큰 곳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8월 14일에 살충제 계란이 발견이 된 네. 이후에 8월 15일 0시부터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해서 실시했고요. 8월 18일 오전 9시에 전수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네, 그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네.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요. 네. 부적합 농장 그 49개 중에 31개의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또한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은 이게 전체 공급량의 95.7%에 해당하는데요.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장 보면서 뭔가 유기농, 아니, 친환경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 맞아요. 되게 신뢰해서 좀 몇백 원, 몇천 원 비싸더라도 그거를 먹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식습관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거라도 먹자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 더 내고 먹은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랬어. 네. 이게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똑같은 게. 왠지 앞서 사 먹으라고 했는데. 맞아요. 전 그래서 맞았네. 저희 아내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유기농을 샀냐고.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 살충제 먹고라고 화를 냈는데 사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냉장고 안에 계란을 이게 언제 나온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살충제 들어있다고 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수조사, 전수검사가 결과에 혼동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정확하게 발표가 한 번에 됐으면 좀 그나마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네. 아쉬운 점인데요.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수가 있었어요. 8월 16일 오전에 전수검사 1차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라고 했다가 50분 뒤에 경기도 양주로 바꿨습니다. 광주, 양주는 많이 다른데. 같은데 주말. 네. 3일 뒤에는 19일에는 살충제 검출 계란이 난각 코드, 그 계란 이제 식별 번호죠. 네. 그거를 13 나선 준영으로 발표를 했다가 하루 뒤에 13 나성 준영으로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네. 이게 그뿐만 아니라 사실 당초 그 브리핑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용된 비펜트린 농약 이것은 기준치 이하로 사용했다면 이건 원래 이제 유통됐던 거라서 평소에 유통됐던 거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시간 내에 백브리핑이 열렸는데 네. 그때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환경 인증 농가는 이 비펜트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두 거예요.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누가
맞아요. 실제로 네.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친환경 농축산물은 총 7종류인데요. 네. 계란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과 유기 축산물 중 하나의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계란으로 불립니다. 근데 두 가지 인증 모두 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친환경이지. 그렇죠. 근데 이 같은 설명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가 한 말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 기 발표한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뒤늦게 파악했으며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수할 게 너무 따로 아마추어 같은데요. 이 식품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막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쵸.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후에도 보안 검사를 했다 그랬죠? 그랬죠. 이제 네. 정부는 27개의 살충제 성분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 검사가 누락된 420개 농가에 대한 추가 보안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17개 농가는 적합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근데 전북의 1개 그리고 충남의 이제 2개의 네. 농가에서 플루페녹스론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이 세 곳은 받게 됐죠. 그러니까 추가 보안 검사를 해서 농가 3군데가 부적합돼서 출하가 중지됐는데 지금 3개의 이 농가는 전량 추적 조사에서 폐기 처분을 내렸는데 이 농약들 이름 살충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려워요. 뭡니까? 정확하게 좀 영어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영어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입니다. 피프로닐, 비펜트렌. 네, 그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는요, 닭에 이제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네. 살충제고요.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안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아주 극소량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피프로닐은 제가 언론 뉴스에 많이 봐서 네네. 이제 외웠습니다. 피프로닐. 피프로닐을 섭취를 한다 그러면 메스꺼움이 일어나면서 계속 많이 먹으면 두통이나 복통, 어지럼증이 일어난다 그러고 장기간 만약 섭취한다면 신장이라든지 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합니다. 이런 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먼저 발생했던 유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자, 이 피프로닐을 뿌린 네. 계란의 안전성을 두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 네덜란드와 우리나라고요? 먼저 네. 우리의 식약처는요, 국내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 계란을 기준으로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킬로그램당 0.07, 약 0.07mg 정도라고 해요. 네. 그 기준으로 1살에서 2살 그 아이는 한 번에 24개, 약 24개, 성인은 약 127개. 한 번에? 까지 먹어도 되며 평생 매일 먹는다 해도 하루에 2.6개까지 평생 매일 먹는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의 식품소비재안전청은요. 피프로닐 성분이 아까 제가 0.7mg이었잖아요. 네. 킬로그램당. 근데 0.06mg을 초과한 계란에 대해서 대해서는? 아이들이 장기간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양국의 그 초기 대처 방식도 많이 달랐는데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니까 이 네덜란드는 농장 180곳을 네. 모두 폐쇄를 하고 이곳에서 그 생산한 계란은 다 폐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농장의 닭까지 도살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근데 또 한국과 달리 피프로닐 검출량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할 계란 그리고 아이는 먹지 말아야 할 계란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계란으로 나눠서 소비자가 취해야 될 조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26개만 한 먹에 안 먹으면 괜찮다. 아이들은 24개만 먹는다. 근데 지금 이런 조치가 더 맞아 보인다는 게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 가장 속상한 거는 이거 막을 수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으로 크게 이제 2가지를 전문가들은 꼽고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 가장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가 된 거는 케이지식 사육 방식이에요. 케이지에 넣고 이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충제 분사 방식을 너무 남용했다. 그 2가지 원인을 사실 꼽고 있거든요. 이 케이지가 이제 이런 이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건데 A4 용지 요만합니다. 요만한 곳에 닭이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저같이 뚱뚱한 닭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이게
이게 닭이 이제 좀 놀면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래 있으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네. 두 가지 원인이 그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닭은 원래 흙 목욕,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진드기를 제거를 이래 하는 합니다. 닭이 이렇게 하면 진드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지 사용 면적이 A4 용지보다 사실 더 더 작습니까? 작대요. 예. 0.05 제곱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4 용지보다 작은 곳에서 흙 목욕을 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흙도 없고 목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닭 한 마리에 만약에 찐득이 한 마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케이지 안에서 자란 닭 같은 경우에 9주 뒤에 약 1억 3천만 마리의 찐득이를 갖게 된대요. 한 마리에서. 그러니까요. 한 마리에서 갑자기 1억대의 이제 마리수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밖에 없겠죠. 그냥 이제 뿌려야지. 살충제를 뿌리는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 거죠. 사람도 머리 간지러우면 막 끌고 싶은데 계속 목 끌고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닭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 1억 마리 이상의 진드기가 몸에 생긴다 그러면 저는 넓은 곳을 좀 풀어가지고 닭들이 막 편안하게 댕기면서 막 이렇게 막 모이도 쪼고 막 목욕, 흙목욕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거 무슨 사육 방식 좀 강제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네. 이 살충제 계란의 직접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논란 중인 케이지식 사육 방식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네, 현재 20대 국회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사육 방식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이 단 한 건이 있는데요. 네. 이마저도 사육 방식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 이 표시 이런 것들이 내용이거든요. 또 앞서 말했듯이 그 현행 동물보호법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발의된 법안이 총 28건, 그중 16건이나 통과가 됐는데 대부분이 동물학대나 생산업, 또 유기동물과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닭 얘기가 뭐 구제역이라든지 닭 얘기는 진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돼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빨리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8월 23일 박준영 의원이 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발의할 내용이 지금 현행법에는 동물의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밀집 사육, 케이지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공장형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런 밀집 사육 금지를 하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이런 동물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결국 나아가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시키자.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박준영 의원은 전남지사 시절부터 도지사 축산 환경에 했죠? 네, 네네 맞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06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축사 5개년 계획을 선포를 했었고 2008년에는 가축의 생태에 맞게 네. 축산 환경을 개선해서 동물 복지를 추구하자는 녹색 축산을 선포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 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번 해당 법안도 하루빨리 추진해서 좀 좋은 결실 맺었으면 박준영 의원이 좀 빨리 좀 통과를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연합 보니까 이미 2003년부터 케이지식은 안 되고요. 만약 케이지를 한다 그러고 살충제를 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양진 변호사?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정부도 대책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요. 선진국형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고요. 네. 친환경 인증 제도도 사실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지식 밀집 사육 방식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방사해서 사육하는 거, 그거를 사실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게 하겠다라는 또 내용도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국내 양계업계가 이걸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케이지식 밀집 사육이 워낙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비용이 들겠죠. 네,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이제 네. 다시 또 막단 출혈을 안으면서 동물형을 이제 복지로 복지 사육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비용이 같다는. 투자를 해놨는데 그걸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요. 예. 지금 현재 산란계 양계장 중에 절반가량이 한 3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네. 곳이거든요. 3만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케이지 값만 얼마인지 아세요? 케이지 값만 10억 원.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상단수가 이 10만 마리 단위로 닭을 키우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뭐 웬만한 뭐 중소기업 20-30억 투자 설비 넘겠네요.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가니까 이거는 쉽게 양계장에서 아유 우리도 그럼 선진국을 따라 하죠 뭐 하면서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이미 몇십억이니. 시설비가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케이지식 밀집 사육 방식에서 평사 방사형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같은 토지 면적에 키울 수 있는 닭 사육 규모도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렇겠죠. 예, 그런 그렇죠. 반면에 또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시설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생산자나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또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사실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계란은 굉장히 값싸고 좋은 먹거리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국민 한 사람당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간 한 260알 정도를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식품인데 보통 계란 한 알에 150원에서 250원 정도거든요. 근데 네. 소비자가 이미 그렇게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그 농가에서도 아무래도 나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그냥 방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충제 약 뿌려서 해결하는 게 좀 낫고 그렇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부터 사실 인식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그만큼 질 좋은 식품을 내가 먹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야만 농가에서도 그런 좋은 그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 1,000원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1,000원 좀 비싸긴 하네요. 500원 한다 그래도 부담스럽잖아요. 저 그러면 1,000원이면 남편 10개 못 사줘요. 안 하네요. 네, 그 10개까지는 어려워요. 3개 정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친환경적인 거, 방사한 그 흙목욕을 충분히 한 닭의 어떤 달걀을 먹고 싶은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참 그렇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계란이 워낙에 또 유통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계란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계란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으니까 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투명하고 지속적인 감시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 파동 왜 막을 수가 없었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네. 두 번째로 짚어볼 문제가 진작 해결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작년 복지위에서 기동민 의원이 이미 살충제 계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벌써요? 나왔었네요. 이미 나왔었는데 그때 그 손문기 당시 식약처장이 예.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계란과 관련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안 됐죠. 그래서 현재 살충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될 때까지 사실 국회, 정부 아무런 대책을 못 만들었던 거죠. 이 당시에 세웠던 그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게 뭡니까? 지난해 6월 식약처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 네. 이런 걸 마련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당시 식약처가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 또 위생 및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 영업자의 책임과 또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4가지의 큰 과제를 두고 네. 또 19개의 세부 시행 과제를 두고 또 추진 시기까지 정했었어요. 왜? 그 여기에 살충제는 없어요. 근데 살충제 관련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 이 대책에는 사실 계란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지정해서 연간 1,000건 이상을 검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네. 있었는데요. 올 7월까지 식약처가 진행한 살충제 검사는 100건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또 국민 불신을 부추긴 것 중에 하나가 난각 코드, 계란 껍질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코드죠. 코드 예. 있잖아요. 이미 1년 전에 사실 개선안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당시 식약처가 잔류물질 기준 위반과 부적합 계란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난각 코드의 표시사항을 올해 2월까지 사실 사업자 명칭으로 아예 일률적으로 통일을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난각 표시를 보시면 저도 보면 어떤 계란은 그냥 이름,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요. 네. 어떤 거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그냥 글자들이 나와 영어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생산자, 뭐 사업자 4가지 표기 방식으로 중구난방이라서 그래요. 난각 코드에 보면 뭐 01 그리고 무슨 그쵸. 농장 이름 적혀 있고 뭐 08 적혀 있는데 이 난각 코드를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난각 코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계란도 지금 발견됐다 그러고 살충제 계란이요. 또 식약처가 지금까지 이 개별 농가에 가서 난각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유통 구조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 구조가 워낙에 복잡합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그 소, 돼지, 우유 이런 원자재 농산물은요. 네. 보통 이제 모든 축산물이 처리장에 이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의 위해 요소를 점검을 해서 유해 축산물이다 이렇게 발견이 되면 바로 그 즉시 폐기를 폐기를 해야 해버리거든요. 되는데, 예. 유통이 되질 않는데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모여서 이렇게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산 적도 있거든요. 지금도 뭐 어떤 차로 사는 경우도 있고 마트에 팔기도 하고 계란이 여러 곳에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유통 구조에서 문제가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제대로 된 매뉴얼도 지금 없고 수시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통 구조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죠. 네. 네. 그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좀 변질된 계란이 가공식품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오염된 계란이 유통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행 법을 보면 계란 생산자와 또 이 계란을 취급하는 유통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 9일 박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무엇이냐면 계란을 생산하는 자, 이 생산한 자가 출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네. 또 계란을 선별하고 또 포장하고 이런 과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영업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예. 근데 이런 계란의 위생 관리와 관련된 법안은요, 이게 유일해요. 그 우리 살충제 계란 관련 법안 한 개가 있다는 게 이 법안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와, 이게 좀 더 빨리 막 통과됐다 그러면 우리 살충제 이 계란 파동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그렇다면 이전에 국회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근데 지난 네. 19대 당시 길정우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 개정안에서는 저질 계란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당시 이 법안에는 저질 계란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구제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쉽네요.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됐고 또 임기 만료, 회기 만료로 폐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법안들이 아주 시급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계란의 상시적인 사전 위생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예. 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대로 된 전반적 관리 시스템이 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충제 관련해서 법안이 뭐 1개 있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발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빨리 정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내가 닭을 사다가 알을 낳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말 대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살충제 계란 사건 일어나고 한 3일 계란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너무 일주일밖에 안 힘들어서 그냥 먹고 있어요. 저도요. 계란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저도요. 그리고 계란 뺀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마보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라면 먹다 계란 그렇죠. 예. 먹을 수 뭐 빵, 뭐 여기 초콜릿 다 계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네. 영양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식재료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논의가 돼서 계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재료에 이런
시스템들이 다 도입됐으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좀 좋아하는 또 정말 좋아하는 닭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1인 1닭을 하는 사람입니다. 닭 이 정말 닭은 문제가 없습니까? 닭고기도 또 많은 분들이 드시죠.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네네. 우선 앞서 그 정부가 실시한 그 계란에 대한 전수검사 부적합 농가가 49곳이었다가 처음에는 네. 판정 사흘 만에 3곳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적발돼서 총 52개의 농가가 부적합 판공결을 받았죠, 받았고. 판정을. 네. 근데 이 가운데서 너무 좀 그 전수검사가 부실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23일 경북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그 살충제 DDT 성분이 닭에게까지 나왔대요. DDT?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약 같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안 살충제. 좋은 것 같은데 DDT. 네. 네, 이 이유 때문에 산란계 농장의 닭 계란을 모두 폐기하고 검사를 강화한 상태인데. DDT가 뭐예요? DDT는 제가 안 긴장이 먹어주시면 돼서 좋겠습니다. 디클로로 디페닐 트라클로로에탄이라는 물질. 이렇게 길기 때문에 다 너무 어려워요. DDT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네요. 이야, 디크롤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DDT. 네, 이게 그냥 말만 들어도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맹독성 같은 네, 느낌의. 굉장히 맹독성이어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입니다. 네. 근데 다시 말해서 암과 또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검출량이 없어야 되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닭에서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 진짜 이것도 문제인데요. 네. 정부가 8월 23일에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국민 불안을 좀 해소하고자 했던 건데요. 그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이 DDT 등 잔류물질 검사는 이번 검사에 부적합된 52개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닭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걱정이면 제가 좋아하는 닭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리, 메추리 다 이런 어떤 살충제라든지 뭐 DDT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사를 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좀 늦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그래도 그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의욕이 없어 보여요. 사실 너무 먹거리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니, 노력을 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참 이 얘기를 해야지 빨리 국회 통과가 되지. 계란 안 드시죠? 계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포기 상태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사실. 양진 변호사 계란 많이 좋아하십니까? 저 많이 먹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네. 방목한 그 닭들이 낳은 계란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저는 그거 위주로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계란을 하더라도. 빨갛게 색칠해서 계란을 팔 때 그 CCTV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계란이다. 닭들 놀고 이런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계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좀 방사형 이런 데서 친환경적 또 동물이 낳은 닭이 낳은 계란을 먹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아까 우리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또 그쵸. 이 그 농장에서 부담해야 네. 될 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현명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정부가 이 농가소득 보전이 이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네.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좀 신경 써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갖고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일어나고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시지 파동 소시지 그러니까요. 문제 생겼다면서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소시지는 이러면 안 이번에는요, 되거든요. 유럽산 간염 소시지가 비상이 네.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식약처가 지난 8월 24일에 유럽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과 소시지의 국내 유통을 잠정 중지시켰고요. 바이러스 검사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특정 브랜드의 햄과 소시지를 먹은 사람들이 이형 간염 발병률이 높았다는 영국의 보건당국 역학조사가 있었어요. 그 뒤에 그 이형 간염 공포가 확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니 그 사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을 합니다. 근데 햄이나 소세지를 덜 익히거나 또 생으로 먹는 경우가 전 생 거로 먹어요. 제가 근데 특히 정말 맛있어요. 제가 초리조랑 하모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매니아인데 그동안 그냥 그렇게 먹어왔다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커다란 소시지 있어요. 핑크색 소시지. 어릴 때.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소시지가 어릴 때 너무 못 먹어서 지금 커서 그걸 먹고 있어요. 동그랗게 맛있어요. 동그란 소시지 말합니다. 빨간 소시지. 아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소시지인데 영국 소시지가 문제인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해야 됩니까? 왜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거든요. 영국 소시지를요? 그럼요. 이게 식약처와 관련 업계들에 따르면 네. 국내에 수입된 네덜란드와 독일산 소시지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 초까지 7,400톤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 수입이 돼서 오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많이 먹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온 소시지는 일반 국산 햄이나 소시지보다 고급으로 분류가 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주고 사 먹는 소시지로 분류가 되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 배신감이 사실 큰 거죠. 이게 대형마트 3사에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가공육이 뭐 철수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많이 먹습니다. 저는 사실은 육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소세지나 이런 고기들 많이 먹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보이십니다. 잡식도 아니고 육식주의자예요. 아예 육식을 합니다. 예. 이상합니까? 아니 건강은 괜찮아요. 이래 뚱뚱하자 보면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공육 많이 먹습니까? 네, 많이 먹습니다. 네네. 2010년부터요, 2013년까지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g에 불과했고요. 가공육 발생과 보존에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에 의한 국민의 1일 섭취량도 WHO 1일 섭취 허용량이 11.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데? 네,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요. 한국인들의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네. 우리 MC님처럼. 네. 네.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의 섭취량 조사도 좀 다시 해야 되고 가공육에 대한 검사 기준도 당연히 변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 보면 뭐 샌드위치라든지 보면 햄이라든지 소세지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에 하몽 뭐 좋아한다면서요. 네. 즐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가공육 특히 지금 이 간염 소세지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올해 8월 초까지 네. 이 7,400톤이 넘는 양이 수입이 됐대요, 가공육이. 그런데 식약처가 수거한 건요, 독일산 소시지 완제품 12톤만 수거를 했어요. 왜 그것만 어디 갔어, 했냐. 나머지는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얼마만큼 햄으로 만들어줬고 얼마만큼 소시지로 만들었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그 이거 추적할 무섭네요.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설명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완제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빨리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먹거리 문제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래 먹거리 문제가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사실 1962년 1월에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이 이제 네. 제정이 됐는데 52년 동안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고민은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년 특정 먹거리 관련 파동이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만두 파동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썩은 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무염이가 됐든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만두를 1년간 끊었었어요. 만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만두 인간이었는데 야, 참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많이 되죠. 저는 2008년에 있었던 네. 그 멜라민 분유 파동 기억나세요? 아, 기억납니다. 예. 네. 중국에서 이 물을 섞은 분유를 감추기 위해서 멜라민을 섞어서 판매를 하다가 그 중국산이죠. 그러니까 영하 6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국산 분유와 마찬가지로 멜라민이 들어간 과자, 뭐 분유 이런 것들과 이제 비슷한 멜라민이 발견이 돼가지고 식품이 발견이 돼서 엄마들이 아주 공포에 떨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뭐 쓰레기만두도 말씀하시고 멜라민 분유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 다 뭐 빙산일각이죠. 사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품 파동 이런 거는 뭐 매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매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가장 크게는 당장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고한 업체
뭐 예를 들면 깨끗한 만두를 잘 생산하고 판매하던 업체도 야 이제 만두 먹으면 안 돼. 제가 그랬다니까. 이러면 그런 무고한 업체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2004년 만두 파동 당시에 영세업체 매출이 80% 이상이 급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한 그 중소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기도 아이고. 했었죠. 아유.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때도 그때 한 분유업체 매출이 5개월 새 7.9%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국민 건강 문제에 경제까지 이천거리게 만드는 이 먹거리 파동. 왜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조금 중구난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에 관련된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위탁 규정이 있어서 생산 분야에 실제 돌아가는 그런 행정은 또 농식품부가 맡게 되니까 이게 약간 협업도 안 되고 좀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13년에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시키면서 이제 식품 안전 관리를 일원화시켰는데 문제는 제대로 다 이 업무를 이관이 잘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참 문제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실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네. 식약처가 현실적으로 농가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좀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불안전하게 일원화를 시켰는데 뭔가 불안전하게 돼서 사실 이것도 살충제 계란 그 파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위탁 업무의 특성상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관련 업무를 보고를 받고 또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두 기관 간의 이제 협업이 양지희 변호사가 말했던 대로 네. 안 됐던 거죠. 상대 부처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니까 좀 떠넘기고 이렇게 눈치도 봐가면서 정보 공개에 좀 소홀했고 한 곳이 발표한 결과를 추후 번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식약처의 인력 부족 문제인데요.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식약처 인력이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1,770명이에요. 네. 하지만 식약처, 식품부, 의약품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 관련 인원은요. 이 중에서 360명, 그러니까 전체의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미국을 봤습니다. 미국은 유명하죠. 식품의약국 FDA, FBI가 아니고 FDA. FDA 유명하죠. FDA 정말 유명한데 직원이 16,000명인데요. 그중에 80%를 식품 안전에 배치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20%인데. 그게 4배나. 360명이에요. 계란 뭐 어디 농장 어디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뭔가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그 주무 부처가 식약처 그리고 농식품부 뭔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먹거리 파동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완전하게 일어나를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계란이랑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전 과정을 농축산부 뭐 이게 막 구별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원화하자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그리고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렇게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위탁 조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 관리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그냥 식약처가 원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8월 28일에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이와 거의 네. 비슷한 내용으로요. 다음 날인 8월 29일에 김승희 의원님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분이 식약처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했나 보네요. 조직이 작아서.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정말 좀 통과가 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나. 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네. 그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 조직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 해당 업무도 식약처가 식품부도 있고 약품도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데 이게 좀 정리가 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철저한 조직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좀 더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양 기자님? 저는 그 계란 생산 관리법 오늘 다뤘잖아요. 네.
다른 식품들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네네. GMO 식품 뭐 이런 것들 좀 표기를 GMO가 유전자 네, 변이식품 네. 그런 것들도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우리 화장품관리법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그 알 수 없는 네. 좀 크게 표기를 해서 좀 저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네. 알 수 있게끔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저도 이 생각 들어요. 그냥 진짜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마트나 이런 데 좀 식품 관련자가 서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양진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사실 계란도 저는 친환경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으면 믿고 먹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게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원산지도 좀 많이 속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해산물이거든요. 아. 그래서 해산물들 역시 이제 원산지를 제대로 내가 이걸 믿고 먹어도 되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제가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 문제들도 다음 주에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 it together.